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 이야기 제 194회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이샤이십니다. 일단 뭐 백수 바리스타, 미래가 없는 바리스타, 비전이 없어. 나도 뭐 해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직업은 백수, 현재는 이제 강의를 프리랜서로 하고 있는 프리랜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을 신청해봤는데 될까 몰라. 나 좀 도와줘주세요. 나 재난지원금 좀 받아보자. 나도 좀 받아보자. 나도 재난지원금 받아서 소고기도 먹고, 랍스타도 먹고, 쇼핑도 좀 하고, 하고 싶네. 나 진짜 재난지원금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 지역자치단체에서 주는 뭐 10만원 뭐 이런 거, 솔직히 뭐 밥 한 끼 사 먹으면 이제 게임 끝나는 거, 그것도 뭐 이제 여태까지 받은 게 그게 다예요. 네, 뭐 따로 받아본 게 없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뭐 직장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뭐 받은 게 없을 거예요. 뭐 흔히 뭐 이제 직장을 잘려서 뭐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도 이렇게 없겠지. 네, 없어야지. 뭐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 이제 쉬어가는 타임으로 젊은 친구들은 또 뭐 이제 이렇게 직장을 쉬게 되면서 실업급여도 받고 또 미래를 위한 재충전과 함께 또 이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지만 나는 뭐 뒤를 돌아볼 틈도 없고 앞을 내다보고 달려가기 바쁜데 비전이 좀 불투명해요. 나 어두워. 아이씨, 내가 말이야, 하고 싶은 얘기 참 많은데, 그냥 여기까지. 네, 또 너무 추접해 보일 것 같아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내가 학교 어디 나왔고, 뭐 이런 거, 추하지 좀. 내 방송에서 이런 거 하는 거 좀 별론 것 같아. 네가 뭐. 그냥 죄인이지 뭐. 그렇지 뭐, 죄인이지. 자, 오늘도 이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94회고요. 현재 지금 바리스타 강사 일을 하고 있는 백수 바리스타. 네, 딱히 뭐 이렇게 고정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세월 따라 흘러가며 일 있으면 일하고 없으면 집에서 쉬는 그런 아저씨예요. 네. 자, 오랜만에 댓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나? 네. 아밍상구님이 댓글 달아준 이후로, 요새 뭐 댓글이 없었는데, 새로 오신 분이 생겼어. 이게 영어로 써있는데 말이지, 내구다. 대구? 내구다. 이거 뭐야, 이거. 내구다. 이건 또 무슨 뜻인가요? 이게 닉네임 참 어렵다. 맞나요? 내구다? 뭐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낯선 단어인데, 이게 프랑스어인가? 뭐지? 뭐라고 발음해야 되나요? 제가 모질이에요. 약간 이게 영어 같진 않은데? 왠지 느낌상? 발음이 내구다? 니구냐? 이거 좀 검색을 해봐야 되나? 아무튼, 닉네임이, 낯선 분이 이제 댓글을 오랜만에 달아주셨는데, 뭐 저희 방송을 들었던 분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크크크, 재미있습니다. 개인 카페 창업하려고 공부 중입니다.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이 날 만나면 안 되는데? 창업하는 분들은 날 만나면은, 좀 방향성이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돈보다는 손님들에게 제가 정성스럽게 만든 힐링 커피와 차를 대접하고 싶어요. 좋다. 나도 이랬지. 옛날에는 이랬어. 지난 과거를 참여한다는 의미도 있고, 순표. 네, 없습니다. 지난 과거를 참여한다고 하면은
혹시 알바로 막 일을 했었던 분인가요? 막 커피를 대충대충 알바 일하면서 커피를 팔았던 분이셨나? 네, 뭘 또 참여하신다는 걸까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내구다님.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뭔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희 방송을 들어주신 데니, 저희 방송이 아니죠. 내 방송이죠. 저의 주접과 개소리를 관심 깊게 들어주신다니 저로서는 감사한 거고, 이 방송은 거의 뭐 이제 저만의 이제 힐링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개소리 하고 뭐 혼자 짓거리는 방송입니다. 이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어딘가에 이렇게 좀 말을 많이 하고 싶어져. 그래서 이제 나이 먹을수록 수다스러워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딱 그 케이스인데 그냥 뭐 이렇게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내 소리를 들어주고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난 스스로는 부정하고 있는데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관종이지. 내 관종인가 봐. 이렇게 안 돼야 되는데. 자, 아무튼 내구단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방송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일단 간식을 하나 먹어야 돼. 근데 크라운 치즈 샌드가 현재 지금 제 손에 있습니다. 요새 이제 일이 뜸하다 보니까 쌀 때 장 봐갖고 이제 집에 쟁겨놓고 뭐 요새 그러고 놀고 있어요. 맛있다.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 치즈 샌드랑 뽀또를 좋아하는데 뽀또랑 치즈 샌드 같은 건가? 뽀또가 어디 거지? 뽀또 크라운 거 아닌가? 크라운 뽀또가 있고요. 크라운 치즈 샌드가 있는데 이 치즈 샌드랑 뽀또랑 맛이 조금 달라요. 검색해볼까? 치즈 샌드.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 언제 건가요? 이 크라운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크라운, 네. 제품 소개를 들어가면, 여기 이제 뭐 창크랙가 쭉 나오는데, 치즈 샌드. 근데 뽀또는 없네? 뽀또는 어디, 뽀또는 케이크로 돼 있네요. 이게 1992년도에 출시됐다라고 합니다. 뽀또는 믿을만한 단짝, 친구란 뜻을 가진 프랑스어라고 여기 써 있는데, 제가 이제 뽀또랑 치즈 샌드를 좋아해요. 대표적인 이제 단짠 이 과자죠. 이 98년도네. 그럼 뽀또가 더 먼저 나온 거네요. 네, 뽀또가 형이네. 뽀또가 형이네. 근데 92년도에 나왔으니까 뽀또가 형이고, 이 치즈 샌드는 98년도. 근데 왜 이렇게 오래됐다고 느껴지지? 근데 생각 맛있어, 이게. 단짠하니까. 이게, 옛날엔 치즈 샌드가 좀 사이즈가 컸는데, 근데 실제로 제가 창크랭가에다가 그 체다 슬라이스 치즈 있잖아요. 막 엄청 많이 들어있는 거. 근데 요새 치즈 살려니까 비싸더라고요. 치즈값 너무 비싸. 네, 옛날 생각하면 이게 뭐 싸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왜 싸다고 생각했을까? 아무튼 비싸. 자, 오늘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저 원래 이래요. 막 라면도 혼자 먹고 밥은 안 먹는데 과자도 먹고 빵도 먹고 그냥 뭐 인생 막 살라고요. 인생 너무 교양 떨고 고상한 척 살고 싶지 않아. 이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자, 이제 금주의 이제 기사거리를 한번 찾아보고 커피 리뷰를 해볼 건데 커피 리뷰 먼저 할까? 사실 제가 지금 커피를 많이 사놨어요. 이것저것 뭐 이제 캡슐 커피, 뭐 스틱형 커피, 또 이제 최근에 드립백도 자댕에 이제 에티오피아 드립백도 샀는데 사놓고 이제 리뷰를 안 하고 있어. 게을러 터져가지고 지금도 먹기가 귀찮아. 오늘 죄행일 또 커피 먹고 왔는데 여기 또 앉아서 또 리뷰하려니까 또 먹기가 귀찮은 거야. 근데 뭐 해야지. 자, 일단 제가 들고 있는 게 콩카페 코코넛 연유 커피고 이제 베트남 콩카페 시그니처 맛 그대로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앞에 12스틱 박수? 이게 뭐지? 이게 뭔 뜻이야?
BACXIU라고 써 있는데요. 2007년 베트남 하노이의 작은 카페 거리에서 시작된 콩카페는 콩카페만의 독보적인 세계관이 반영된 인테리어 개성에 맞춰가지고 세계 2위의 커피 생산국 베트남 국민의 사랑을 받는 대표 카페 브랜드입니다. 라고 써있고, 맨 뒤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설탕, 물엿,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이라고 써있습니다. 식물성 경화 유지, 혼합분유, 네덜란드산, 유크림, 이탈리아산, 코코넛 크림 분말, 말레이시아산. 이 베트남 커피들을 보면 이렇게 코코넛이 가공된 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베트남 커피 음료들이 우리나라에는 잘 없죠. 국내는 이제 코코넛 이제 향이나 이런 게 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이제 그런 게 좀 첨가물로 많이 안 들어가는데, 이 베트남 동남아시아 커피들은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몇 가지 이제 리뷰를 했는데, 제가 요거 말고도 또 딴 걸 또 사는 게 있어서 그것도 나중에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먹어보고. 사실 뭐 저보다 이미 다 많이 먼저 먹어보신 분들도 많은데, 사실 제가 요즘 아직 안 먹어봤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방송할 때 하려고 또 미리 먹어보고서 또 구라칠 수 없잖아. 미리 다 먹어놓고서 이제 또 맛이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또 뭐 이러는 거, 나 정말 싫어 그런 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아. 자, 일단은 뭐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유청 분말, 체코, 칠레, 미국. 오 마이 갓. 재료가 첨가물이 엄청 많네. 코코넛 크림 또 들어가 있고요. 정작 중요한 커피에 대한 얘기가 없네. 아니, 나는 커피가 궁금한데, 그냥 베트남산인가? 네, 커피에 대한 얘기는, 혼합제제, 모카 커피 향, 이산화규소, 모카 커피 향, 합성 향료, 아라비아 검 분말, 버터, 커피 향, 커피 투, 뭐 이렇게 써 있고요. 어떤 커피가 들어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인스턴트 커피 베트남산 끝. 심플해. 만드는 방법은 스틱 한 개를 컵에 넣어 온수 80에서 100ml를 넣어 완전히 용해한 후 음용하세요 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거를 2개 정도 까갖고 이제 아이스를 만들어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얼음이 있으니까, 지금 집에 마음 같아서는 막 리뷰를 엄청 해야 되는데 지금 게을러 터져가지고 큰일 났어. 와, 그 포장이 예쁘다. 콩카페 코코넛 연유 커피 BACXIU 이게 뭐지? 검색해볼까? BACXIU. 뭐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해. 무식해가지고. 이게 뭔 뜻일까요? 박시우? 박시우 커피? 박시우라는 커피라고 써있는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네? 베트남 콩카페 빠수이 코코넛 밀크. 빠수이가, 쓰다가 아니라 이건 베트남 중남부, 한글도 못 읽어. 병신 아니야? 중남부에서 유래한 연유 커피래요. 그럼 쓰어다랑 박시우는 또 뭐가 다른 거지? 궁금하네요. 검색해 볼까요? 박시우 커피 쓰어다. 이게 뭐냐? 박시우가 연유 커피인데 카페 쓰어다도 연유. 누가 이제 또 네이버 블로그에 또 이렇게 써놨네요. 베트남에서 연유 커피, 밀크 커피 두 가지가 굉장히 유명하다. 뭔 소리야? 일단은 이거 홍콩이래. 이게 베트남에 여행 가신 분이 이렇게 써놨네요.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사이래요. 커피 한 잔이 이 현지에서는 일단은 박시우 연유 커피인데 쓰어다도 연유가 들어가지만 박시우가 더 달달한 느낌이라고 합니다. 카페 쓰어다는 커피 향이 세면서 달콤한 맛이라면 박시우는 좀 은은하면서 달콤하답니다 라고 써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 콩카페 연유 커피 이 박시우에는 일단 코코넛 첨가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지금 집에 이 이 베트남 커피 몇 개가 있거든요. 그거를
나중에 한번 이거 먹어보고 나서 같이 이제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이 블로그 언제 거냐? 2019년도 글이네요. 그러니까 베트남에 이제 그 보자. 그 무엇이냐? 코로나 터지기 전인 것 같아요. 이게 2019년도 이제 봄에 글을 올려주셨는데, 이제 여행 다녀오신 거를 이제 사진이랑 첨가해서 올려주셨는데, 세상 참 좋아요. 우리가 직접 가지 않아도 이런 거를 비교해 볼 수 있으니까. 자, 요거를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얘네들이 얘기하는 대로 80에서 100ml를 넣어서 이제 잘 녹여가지고 만들어 보랍니다. 한번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방구석에서 이거 뜨거운 물 틀어가면서 이거 할래니까 이거 엄청 힘들구만. 더 죽겠어. 더 죽겠어. 자, 이제 끓인 물을 얘네가 써있기로 100ml 정도 넣으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원래 베트남 커피 이거 아이스로 먹는 거 아닌가? 무식해갖고 뭐 내가 아는 게 있나? 자, 일단 요거를 제가 녹인 다음에 얼음을 타서 아이스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일단 믹스 커피처럼 이제 분말 타입입니다. 일단 두 개를 까서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연유, 우리나라에도 이 연유 커피 스타일이 이제 최근에 나왔던 이 슈프림 맥심의 이제 슈프림 골드가 이제 상당히 이제 돌체 커피처럼, 돌체 라떼처럼 이제 연유 맛이 많이 나가지고 상당히 맛있었죠. 제가 한번 리뷰를 했었는데, 국내 스틱 믹스 커피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단맛은 요 슈프림 골드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 홈카페는 어떨지, G7의 이제 레전드 그룹 계열의 이 연유 커피들은 이제 특유의 그 베트남 로부스타 커피의 그 특유의 향이 좀 세서 좀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얘는 어떨지 모르겠네. 자, 일단 그 향이 코코넛 밀크나 코코넛 향이 좀 납니다. 되게 고소한데 일단 커피 자체 향은 되게 고소해요. 코코넛 향이 좀 상당히 잘 나요. 그러니까 맛있는 향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G7 커피들처럼 특유의 좀 그 이질감이 느껴지는 향이 아닌 국산 커피 스타일의 이제 코코넛 크림의 향이 좀 달큰하게 잘 나는데, 자, 이걸 제가 일단 뜨거운 상태로 좀 먹어볼게요. 뜨거. 오, 맛있는데? 일단은 커피에 이질감스러운 향이 없습니다. 그냥 좀 덜 단 믹스 커피에 고소한 코코넛 크림과 그 향이 은은하게 퍼지니까 상당히 맛있어요. 오, 맛있다. 맛있는데? 괜찮은데? 근데 생각만큼 안 단데? 많이 달 것처럼 그랬는데 제가 여기다 우유를 좀 넣어볼게요. 이거 따뜻하게 먹어도 맛있네. 진짜 우유를 좀 타보겠습니다. 그럼 좀 이제 미지근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얼음도 타야지. 이거 우유 넣으니까 더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이게 맛이 그 연유 들어간 느낌이라기보단 그냥 달큰한 믹스 커피 스타일의 이제 코코넛 크림 같은 게 첨가가 된 코코넛 껍데기, 약간 좀 바삭바삭한 거 있잖아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제 코코넛 음료 같은 거 먹으면 좀 약간 비릿하고 맛이 이상한데, 이건 음료 맛이 아니라 그 코코넛 첨가물 들어가는 이제 과자나 빵 같은 거에서 느껴지는 그 달큰한 맛과 향이 되게 고스란히 느껴져요. 근데 상당히 이게 조화로워요. 맛이 이질감이 별로 없어요. 약간 인스턴트 커피 특유의 그 식물성 경화 유지들이 나타내는 느끼느끼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동물성 실제 우유가 들어가는 거랑 이 분말 타입의 이제 어떻게 보면 혼합 분유라든가 이 경화 유지들이 나타나는 그 느끼함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없앨 수가 없어요. 이런 분말 가공 커피들의 특징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보관이 용이하기 위해서 이런 분말 타입을 만들다 보면 인위적인 맛과 향이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얘도 보면 이제 첨가 향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맛있어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자판기 커피에 내려 먹듯이 약간 그런 느낌인데,
단맛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먹었던 그 슈프림 골드보다도 좀 덜 달아요. 대신에 이제 연유 느낌이라기보단 솔직히 이 코코넛의 고소한 느낌이 더 잘 나타납니다. 여기다 이제 얼음을 좀 넣어볼게요. 그럼 이게 얼음 오 마이 갓. 다 튀었어. 이거 얼음을 넣어보겠습니다. 오 마이 갓. 내 진짜 왜 이러니? 맛있으니까 내가 용서해 준다. 씨, 진짜 맛 괜찮다. 물을 좀 더 넣어야 되겠다. 덜 넣어야겠다. 이게 얼음을 넣었더니 맛이 없네. 맛이 별로야. 따뜻하게 먹는 게 더 맛있는데? 아니면 이게 농도를 좀 잘 못 맞춰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미지근해지니까 쌉싸름한 맛이 되게 좀 많이 올라오니까 좀 불편하네. 그냥 따뜻하게 먹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게 물 타니까 농도가 희석이 돼서 맛이 애매해집니다. 근데 뭐 박스유라고 써있긴 한데 설명하고는 좀 다르게 그렇게 많이 안 다네요. 일단 콩카페를 좀 검색을 해보면 베트남 프랜차이즈라는 건 이미 알려져 있고 국내 이제 마트 같은 데서 이제 RTD 스타일의 커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제 얘네 이제 본사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본사 홈페이지가 여기 있다. 없네? 이거는 그냥 뭐지? 본사 홈페이지 일단 본사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는데 콩카페 브랜드에 대한 소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제품이 2007년 하노이의 오래된 카페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콩카페 설립자이자 싱어송라이터인 린증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대요. 그렇구나. 잘 모르겠네. 일단은 본사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에 있다고 나와 있고요. 콩카페 코리아는 현재 지점이 연남점, 이태원점, 현대백화점, 판교점, 롯데백화 잠실점, 롯데백화점 강남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직 매장이 많지는 않은 것 같고 현재는 직영으로 운영이 되나 그럼? 이게 원래 이제 우리가 베트남 가면 이제 핀 커피가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의자에 이제 걸터 앉아 핀으로 진하게 내리는 이제 커피에다가 이제 얼음이나 연유를 첨가해서 이제 먹는 이게 유명한 핀 커피인데 국내에도 이 핀 커피가 팔고 있어요. 이 도구들이 인터넷에 팔고 있는데 뭐 일단 아직까지는 이제 공격적인 막 이제 홍보나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직 이렇게 뭐 매장이 좀 확산된다든가 많이 있진 않고 일단 서울 쪽 이제 백화점 쪽에랑 이태원점, 연남점이 있는데 솔직히 지점은 안 가봤습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뭐 먹으러 가고 싶은 느낌은 없어서 일단 박스유 코코넛 연유 커피 따뜻한 거 아이스도 팔고 있고 브라운 커피 아이스 비나카노는 또 뭘까요? 비나카노는 뭐냐? 비나카노 한번 찾아볼까요?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지? 비나카노는 뜻이 뭐예요? 비나카노 베트남을 뜻하는 비나와 아메리카노의 카노를 더한 합성어로 베트남식 아메리카노를 말한답니다. 그런 게 있구나. 비나카노라는 것은 이제 베트남식 아메리카노래요.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네요. 자, 아무튼 이게 간단하게 먹어봤는데 제 입맛에는 아이스보다는 핫이 조금 더 맛이 좋았던 것 같고요. 물론 제가 잘못 만들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우유를 타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우유를 탄 게.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넣는 것보다 우유로 만드는 게 조금 더 맛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많이 달지 않아서 이게 약간 코코넛 향과 코코넛의 고소한 느낌이 더 많이 나가니까 생각보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달큰한 커피보다는 약간 은은하게 단 커피가 좋은데 물론 이제 매장에 가서 먹으면 더 맛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가공된 제품을 나와서 이제 집에서 간편식으로 먹는 거니까 그냥 한번 마셔봤습니다. 자, 이렇게 커피 간단하게 소개해보고 소개 끝났죠? 네, 간단하게 하고 그냥 이제 또 금주의 기사와 또 저의 주저 퍼레이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금주의 커피 기사거리들이 있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나? 없나? 있나? 없나? 없나? 있나? 자, 또 여름만 되면은 항상 나오는 이제 기사입니다. 패스트푸드 커피숍 얼음 못 믿겠네. 세균수 초과 등 12건 적발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KFC, 롯데리아, 이삭토스트, 할리스 커피 등 일부 패스트푸드점과 커피 전문점 매장 사용 중인 식용 얼음 12건에서 세균수 기준치 초과 등 기준 규격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이게 매년 나와요. 매년. 이게 안 나올 수가 없어. 안 나올 수가. 왜 그러느냐? 이게 왜 안 나올 수가 없느냐? 이게 안 나오려면 맨날 청소해야 되거든요. 맨날. 진짜 위생을 깔끔하게 준수하고 그러니까 뭐 이 직원들에게도 이제 위생 교육을 철저히 하고 그래야 되는데 바빠 죽겠는데 언제 그 제빙기 청소하고 있겠어? 그라인더도 청소 똑바로 안 하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바쁜 매장에서 이 얼음 제빙기를 청소해서 깨끗한 얼음을 제공하려면 뭐 일단 필터도 수시로 교체를 해줘야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어렵죠. 부적합 판정을 받은 12건 가운데 5건은 커피 전문점, 7건은 패스트푸드점이라고 합니다. 일단 뭐 KFC 특정 지점 보면은 KFC는 황금지점, 노량진역점, 더 벤티는 경주 현곡점, 롯데리아는 능평 삼거리점, 메가 MGC 커피, 메가커피죠? 자양시장점, 이삭토스트 대구 서구청점, 이삭토스트 메가스터디 타워점, 뭐 투썸플레이스 진천터미널, 할리스 커피 경남 통영점, 할리스 커피 부산 센텀시티점 등이라고 써있네요. 이상하다. 이디야가 안 나오네. 돈을 좀 줬나? 이 기사를 막기 위해서 돈을 좀 매긴 게 아닐까요? 네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매년 나오는 기사거리가 올해도 어김없이 나왔고요. 이제 분명히 조만간 이제 또 더치커피 위생 이제 대장균 검출에 대한 기사가 또 아마 나올 겁니다. 이게 매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신선한 커피와 위생을 유지한다라는 게 어렵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위생을 철저히 하려면 필터 교체 필수고요. 그러니까 정기적인 필터 교체, 그리고 스쿱을 항상 세척하고 깨끗한 손으로 스쿱을 잡도록 하는 거. 그리고 스쿱을 절대 제빙기 안에 넣어 놓으시면 안 됩니다. 가끔 바쁜 매장이라고 해서 이제 스쿱이 아예 제빙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제빙기 안에 내가 손을 댄 그 스쿱이, 그러니까 스쿱이 뭐냐면 이거 스푼. 그러니까 이제 얼음 푸는 이 스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형 스푼인데 그게 제빙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세균이 번식되는 거니까. 그리고 제빙기를 열어놓으면 안 됩니다. 절대. 근데 이제 바쁜 매장들은 제빙기 항상 이렇게 열어놓는 매장들 많아요. 제가 이제 지나가다 많이 보는데, 물론 내가 가서 뭐 닫아놓으세요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나가는데 제빙기 열어놓으면은 그 안으로 먼지나 벌레가 엄청 들어갑니다. 물론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는데 청소하면 많이 나와요. 바닥에 그 새카맣게 이제 벌레들 낀 거. 아마 여러분들 보면은 커피 안 먹고 싶을 거야. 자, 그 다음 기사. 바뀐 주인이 털어간 메가커피 곡간. 뭐 이렇게 써있네요. 메가커피가 이제 주인이 바뀌었죠.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했다시피. 어디지? 지분을 보라티알이라는 기업에 이제 팔았죠. 100% 자기네 그 지분을 다음에 이제 매각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이게 이제 운영자와 실제 소유자가 좀 달리 이제 같이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보라티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유한 이제 기업이 된 겁니다. 얘네들에게 이제 그때
그때 얼마였지? 1,500억이었나? 네, 이제 매각을 한 상태인데 지금 여기 팔았으니까 이 비싼 돈 주고 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익을 빨리 본전을 뽑아야지. 그래서 이제 막 열심히 이제 빨아먹고 있다. 뭐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는 내용이니까 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자, 그 다음 기사는 이제 카페는 아닌데, 생활의 달인에 나온 인기 빵집도 폐업했다. 인건비가 너무 빨리 올라 못 버텨. 라고, 이제 헤드라인에 써 있어요. 딱 보니까, 이제 조선비즈라고 하는, 제가 안 좋아하는, 네, 신문사, 조선일보죠? 네. 최효정 기사님, 상당히 헤드라인을 자극적으로 쓰셨어요. 네, 방송 출연하며 유명세 얻은 렁뜨멍 지난달 25일 폐업했다. 월 매출 1억 원 넘겼지만 인건비 부담에 순이익은 줄어. 노동 집약적인 외식업의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직격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기사죠. 이런 기사. 일단 내용을 좀 보면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뭐 유명한 빵집이랍니다. 몰라. 안 가봤기 때문에. 뭐 어떤지 잘 모르겠어. 안 먹어봤는데 뭐 줄 서서 먹는 빵집이랍니다. 내용을 보면은 박세준 씨를 만났다. 대표인가 봐요. 박 씨는 빨리 폐업을 결정한 것이 오히려 최선 선택이라며 후련한 표정을 지었다. 박 씨가 렁트멍을 개업한 건 2016년, 2016년이면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 2022. 그러면 지금은 이제 길게 잡아 이제 올해가 이제 7년 차, 7년 차네요. 뭐 월 매출이 1억 원을 넘기는 달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 많이 버는 가게죠. 네. 최근 가게를 접고 제빵기계를 모두 헐값에 팔았다. 코로나19로 매출이 반토막 나고 근근히 받다 지금 올 들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용유, 밀가루 어쩌고 저쩌고 이제 직격탄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오른 거에 대해서 일단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다 구인난과 인건비 상승의 악순환 탓에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면 빵을 구워도 순이익은 오히려 줄어들기만 했다. 빚을 내 버텨야 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서둘러 폐업하는 것이 차라리 최선이라는 게 박 씨의 이야기다. 뭐 이제 결과적으로는 경기가 안 좋고, 네, 원자재 가격이 올랐고 고환율의 수입물가 계속 오르고 2년간 자영업자 경기도 더 나빠질 것 같고 폐업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제 내용은 그래요. 그는 자영업 침체의 근본적 원인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꼽았다. 진짜? 임금이 너무 빨리 오르면서 노동 직압적인 외식업에 직격탄이 됐고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노동자 입장에서도 풀타임 일자리가 아닌 쪼개기 고용 등 불안정한 일자리만 늘어나는 등 뭐야 저쩌고 개소리네. 외식업계가 준비한 안돼. 자, 이 사실이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틀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열받는 건 마치 이 원인이 인건비라고 몰아가는 게 너무 열받아요. 저도 장사를 해봤습니다. 뭐 유명한 빵집은 아니었겠지만 나도 동네에서 잘 나가는 카페 하면서 해봤어. 뭔 얘기인지는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 나가고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나는 돈이 없다. 이건데, 자, 그럼 진짜 핵심은 인건비 때문입니까? 아니 솔직히 다른 게 올라서 인건비가 오른 건데 그럼 인건비를 낮춰야 돼? 인건비 올리지 말아야 돼? 그럼 뭐 노예야? 노예냐고. 아니 밀가루 가격은 오르는데 인건비는 왜 평생 노예처럼 일해야 되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왜 꼭 인건비만 물고 늘어지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정말 짜증이 나. 여기 댓글은 더 웃겨? 노조가 자영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줄줄이 망하게 하니 빨리 문 닫아서 노조 인간들 백수 만들면 좋겠다. 정말 이런 걸 보면은 이 언론이라고 하는 이 미디어 기관들이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왜곡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사람들을 편가르고 이제 매도하는 그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문제의 핵심은 인건비가 오르는 게 부담스럽다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물가가 인상이 되는 부분과 그리고 핵심을 전혀 언급을 안 했는데 바로 부동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들의 대다수의 가장 큰 비중은 임대료예요. 근데 임대료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인건비는 검색하면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자영업자 임대료 기사가 얼마나 나오나 봅시다. 자영업자 임대료라고 해서 뉴스를 딱 누르면요, 코로나 거리두기 풀렸지 임대료 2배 치솟는 임대료의 자영업자 비명이라는 기사가 2022년 6월 12일 날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기사들이 별로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보세요. 아니, 인건비 인상이라고 한번 쳐봐. 이 네이버나 이 다음 같은데, 제가 지금 다음 보고 있거든요. 네이버에 쳐볼까? 인건비 인상 이렇게 치면, 뉴스 치면요, 뒷담 많아. 뒷담 많아. 계속 많다니까요. 고물가의 한식 뷔페의 인가, 관건은 인건비, 식자재 뺀 수익성, 홈카페도 비싸진다. 인건비 임대료 상승이 있었다. 원부자재 가격과 전경련 임금 인상이 과하다. 이게 지금 21일자 기사입니다. 지난 10년간 1인당 인건비 매출 증가율 대비 22.7% 인상됐다. 치솟는 인건비에 창업 몰린 이 업종, 알바 없어도 잘 되는 까닭은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자영업자 임대료에 대한 기사가 지금 딱 요거 몇 개 없어요. 지적하는 게. 지금 하나 있는 게 이제 뉴스핌, 코로나 거리두기 풀렸지, 물음표, 임대료는 2배, 치솟는 임대료의 자영업자 비명. 자, 2배면 이게 200% 인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 60만 원이면은 2배면 120만 원이잖아요. 2배 인상된 거니까 200% 인상된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보면은 여기 보면 서울 광진구에서 15년 이상 삼겹살집을 운영했던 김모 씨는 지난달 건물주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건물주는 보증금 1억 3,500에 월세 600만 원 이하던 이상가 임대료를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700만 원으로 돌연 인상하겠다는 것이었다. 김 씨는 코로나19로 인해 2년 일단 100만 원이 올랐습니다. 100만 원이. 그러니까 이제 보증금도 오르고 월세가 100만 원이 올랐죠. 근데 이 보통 월세 같은 경우에는 이 부가세가 별도예요. 그러니까 건물주들이 이 대체적으로는 부가세를 이제 이 세입자한테 이제 전가합니다. 나는 그랬어. 내가 그 장사할 때 임대료를 다 낼 때, 임대료 예를 들어 80이다 그러면 88만 원을 냈단 말이에요. 그 건물주한테. 부가세 별도를 이렇게 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보증금, 임대료 낼 때 이제 부가세 별도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핵심적인 내용, 여기 또 후속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폐점대 월세 인상 수용에 대해서 이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 뭔 얘기냐면, 코로나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건물주는 임대료를 많이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도. 예? 보통은 이제 5년 계약에 상가 임대차가 이제 5년 계약인데, 보통 2년에서 3년에 한 번 이제 재계약을 보통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5년 한 번 딱 계약하고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2, 3년에 한 번씩 이제 중간에 재계약을 해요. 요때 이제 임대료를 올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장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뭐 안 돼도 올리는데 좀 잘 된다 싶으면 이제 더 올려요. 건물주들이.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요런 거에 대해서는 기사가 없어요. 거의. 예? 아니 진짜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지금 이 다음에서 자영업자 임대료라고 검색어를 눌렀는데 뉴스에서 기사가 없어. 지금 최근에 나온 게 요거 기사예요. 뉴스핌에서 올라온 거. 자영업자들 비명 지른다. 근데 인건비 인상에 대한 부분은 검색을 딱 하면 글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매체들이 요런 거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자면 언론을 보도하는 기관들이 팩트는 팩트지. 인건비가 오르는 건 사실이니까. 오른 건 오른 거니까. 이 팩트를 전달할 때 처음부터 의도를 갖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건비가 너무 오르는 것 같다. 예? 본질은 인건비가 아니라 이 원부자재 가격 인상과 그리고 이제 임대료 인상인데 자꾸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야, 우리나라가 인건비가 비싼가 보다. 물론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 근데 우리나라 워낙 물가가 높으니까. 물가가 너무 높은데 그럼 그렇다고 인간들 보고 다 노예처럼 야, 너 시급 5,000원씩만 받고 일해. 너 하루에 15시간씩 일해서 그럼 밥은 먹고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애가 어디 가서 알바하는데 15시간 일해가지고 밥값도 못 벌고 있다면 물론 밥값 이상을 벌겠지만 속이 후련하겠습니까? 예?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러겠지? 우리 애들은 알바 안 시키는데요. 우린 돈이 많아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인 사람들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예? 대학교 다니면서 자기 학비 벌려고 알바하고 그러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럼 이게 뭐야? 나쁜 놈들이지. 본질을 외도하는 거지. 호도하는 거지, 호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인건비도 올라야지. 물가가 올랐는데, 한 3만원 대라. 같이 죽자. 아니 임대료는 왜 이렇게 올려 쳐봐 싸는 거야. 여러분들 서울 쪽 임대료 엄청 비싸요. 아마 여러분들 자영업 해보면 깜놀할걸? 여러분들이 자영업을 해볼 일이 없으니까 이 시세를 잘 모르시죠? 여기 부동산 같은 데 아무데나 들어가갖고 한번 알아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게 2016년도쯤이었는데 2016년경쯤에 강남 신논현역 제가 그때 개인 카페 할 때 거의 10평짜리였어요. 10평. 위치는 얘기 안 할게요. 네, 신논현역 거기 이제 두산 교보 신논현역 교보 그쪽 뒤에 이제 목작골목이랑 이제 그런 이제 오피스권 거기였어요. 아마 제 방송 듣는 분들은 대충 알 거예요. 거기가 10평짜리 카페였는데, 이게 실제 테이블 개수가 이제 많지는 않죠. 10평짜리 카페였는데, 제 기억으로 450만원이었어요. 2016년도에. 물론 부가세 별도였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왜 정보 공개하냐 이럴 텐데, 뭐 이미, 한참 됐잖아. 그리고 거기 이제 때려친 지도 오래됐고, 2016년쯤이었으니까, 그 카페가 이제 10평에 450만원. 이제, 물론, 관리비 별도예요. 관리비가 한 50만원인가? 뭐,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거기다 또, 월세에 대해서 이제 부가세 별도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그 카페가 한 달 매출이 1,000만원이 안 됐어요. 1,000만원이. 그니까 뭐, 2,000원짜리 커피 팔아갖고, 뭐, 얼마나 벌겠어요. 예? 2,000원짜리 커피 팔아갖고, 하루에 뭐, 200잔 팔아봐야 40만원이에요. 40만원인데, 토요일, 일요일 날은 또 쉬어요. 에? 거기가 이제 오피스 상권들은 보통 토요일, 일요일 날 손님이 없단 말이야. 직장인들이 와서 먹어주는데 직장인이 안 오잖아요. 그럼 뭐 이제 동네에 놀러 온 애들이 먹어줘야 되는데 동네에 또 애들이 이렇게 많이 안 와요. 그때 당시 제 기억에 이제 일요일은 문을 닫았고 토요일까지는 일을 했는데 토요일 날도 매출이 거의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거진 다였어요. 그러면 뭐 20일, 한 달에 20일 정도 장사하는 거잖아요. 한 달에 20일 정도 장사하는데 이제 맥시멈 200잔 팔았다 칩시다. 그래서 2,000원짜리 커피 200잔 팔아서 하루에 40만원씩 나왔다. 그럼 얼마예요? 20일 장사하면 800만원이죠? 800만원에 뭐 토요일 5번 장사했다 칩시다. 예? 그럼 뭐 20만원씩 5번 100만원. 그럼 900만원이에요. 1000만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1000만원도 안 되는 매출을 가져가는 카페가 예? 임대료만 500이 넘는다. 물론 이제 실제로 이제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450에다가 부가세 10%면은 495만원 맞죠? 495만원에 거기다 또 관리비 따로 나오면 거의 500, 3, 40, 550 이랬어. 아니 1,000만원도 못 버는데 임대료가 500이 다 날라가고 거기에 알바 인건비에 제로비랑 물값, 전기세, 세금 뭐가 남어? 적자였어요. 그 가게는 계속 적자였어.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때 제가 작업하는 동안 가게를 판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주인장이. 그럼 이제 누구한테 이제 눈탱이를 쳤겠지. 자기도 팔고 나가면 어떤 바보가 또, 눈탱이 맞고 또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자기도 이제 눈탱이 맞고 들어왔으니까 또 남 눈탱이 또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내가 안 당하려면 남의 또 눈탱이 쳐서 사기치고, 뭐 의도적으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팔아 먹어야 또 갈 거 아닙니까? 자기 나가면서 남한테 이제 떠넘기는 거지. 이제 폭탄 돌리듯이. 아, 이제 이런 거를 기사를 볼 때마다 아, 진짜 열이 받는다니까, 내가? 진짜 열이 너무 화딱지가 나. 아, 인건비가 원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건비도 원인일 수 있어요. 근데 본질은 인건비 때문만이 아니란 얘기지. 근데 이제 언론에선 자꾸 인건비. 아이씨. 그럼 너 국회의원부터 최저시급으로 일하라고 그러세요. 진짜.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장관, 에? 대기업 직원, 임원 다 최저시급. 최저시급. 아마 그러면 자기네들 최저시급 다 올릴걸? 국회의원도 최저시급, 대통령도 최저시급, 회장, 임원들 다 최저시급. 오너라고 막 더 가져가는 거 없어. 무조건 최저시급에다 시간당 계산해가지고, 씨. 최저시급 5천원씩 해, 그럼. 어떻게 되나? 아마 자기네들이 아마 시급 5만원을 올릴걸? 아니야? 그럴 것 같은데? 도대체 국회의원, 정부 인사들이 하는 게 뭐야? 솔직히, 나는, 그 정도면 나도 하겠다. 그냥 앉혀놓만 놓으면, 나도 뉴스에 얼굴 비치고, 여러분, 내가 말이지! 아, 그냥 제가 좀 흥분했는데,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본질을 이제 왜곡해서, 이제 잘못된 시선으로 돌리는 게 좀, 화가 난다. 그런 취지에서 얘기한 겁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진짜 인건비 때문이 맞는지. 그러니까 인건비가 원인이 아니란 얘기가 아닙니다. 본질은 인건비도 맞는데, 오직 인건비 때문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기사는 다 오직 인건비 때문인 걸로 써요. 진짜예요. 임대료 엄청 비싸요, 여러분. 장사 한번 해봐요. 진짜라니까? 장사 안 해본 사람들이 꼭 인건비가 뭐 싼 것처럼 착각하는데, 여러분, 인건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임대료 내면서 장사하는 거는 어마무시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자영업하면 아마 1년도 못 돼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을걸? 네, 아마 해봐. 궁금하면 해봐. 아마 거진다, 후회할 거야. 자, 다음 기사 또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프랜차이즈들이 사용하는 앱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플이죠. 앱의 사용 충성 고객 수에 대한 어떤 그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다. 점포수 기준 카페 프랜차이즈 1위인 이디야 커피와 2위인 스타벅스가 자체 모바일 앱의 월간 이용자 수를 놓고 희비가 엇갈렸다고 합니다. 1년 새 두 자릿수 비율로 줄어드는 반면에 이디야는 스타벅스는 이디야에 비해 3배 이상의 이용자 수를 확보하며 이용자 수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차별화된 멤버십 혜택이 스타벅스의 MAU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 이건 아무래도 스타벅스의 이제 고객 충성도가 높고요.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건 단순히 이용자 수가 게임이 안 돼요. 스타벅스랑 이디야는 매출로만 봐도 스타벅스는 한 해 매출이 2조대가 넘습니다. 뭐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2조 5천억 정도로 내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기사 나온 게 한 2조 원 정도인데 뭐 매출을 축소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제가 판단하는 건 한 2조 5천억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2위가 이제 투썸플레이스인데 보편적으로 이제 투썸플레이스의 한 해 매출이 데이터가 나온 게 이제 5천억 원. 이제 반면에 이디야 커피가 이제 보통 매출로 3위 정도 나오는데 이제 이디야 커피가 이제 한 1,500억인가? 한번 검색해 볼까요? 이디야 한 해 매출? 이디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공개를 안 하다 보니까 정확한, 물론 이제 다른 기업들도 똑같아요. 한 해 매출이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죠. 그냥 보통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내비쳐지는 것이, 이제, 천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 데이터가, 제 예전에 봤었는데, 찾아볼게요. 어떤 분의 글을 인용하면은 지금 이디야가 2,430억 정도의 매출을 보인다라고 이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문창기 대표가 이제 대다수의 이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일단 글이 올라와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매출액 차이가 거의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앱을 사용하는 충성도나 이제 이용자가 다를 수밖에 없죠. 보시면 스타벅스는 지금 나와 있는 게 399만 명 정도로 나와 있고, 이디야는 이제 12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자 수에서도 벌써 한 3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요. 그래도 이제 점포 수가 많은 이디야에 어떻게 보면 그래도 그동안 이용했던 소비자들이 그래도 스타벅스와 견줄 수 있는 게 현재로서는 이디야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뭐 다른 브랜드들의 이 앱 사용률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용자 수가 비교적 적다 보니까 사실 데이터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내용이 좀 기사가 나와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커피 기사거리들이 눈에 띄는 건 없는데 지금 요즘 들어서 느껴지는 건데, 요즘 들어서 기사가 대다수가 편의점 커피와 관련된 기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고요. 내용은 그런 거예요. 일단 대기업들 GS25, 이 CU, 겟커피나 이런 데서 이제 커피 머신과 원두와 로고를 딱 이제 개선하고 또 비싼 머신기를 도입을 하면서 연 5억 잔 커피 전쟁을 돌입하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 편의점 커피의 장점은 일단 가격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프랜차이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아무래도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자동 머신을 활용한, 어떻게 보면 이제 인건비가 안 들어가죠? 인건비가 안 들어가는 커피인데, 지금 누가 그 기사 올린 거에 보시면 GS25는 카페25, CU는 더 겟커피, 세븐일레븐 세븐카페, 이마트24, 이프레소, 제가 이제 다 마셔보고 이제 비교를 했었었는데, 커피 머신을 보면 GS25는 스위스 유라 1300만원대, CU는 중국 할렘 300만원대, 세븐일레븐은 일본 세븐카페 전용 드림머신 600만원대, 이마트24는 이제 세코, 이탈리아 세코 제품이죠. 1400만원대. 근데 제가 찾아본 거는 거의 2000만원대 가까이 되는데, 아무튼 비싼 머신기를 활용하고 있고, GS25는 콜롬비아 브라질 원두 블렌딩, CU도 콜롬비아 탄자니아 원두 블렌딩, 세븐일레븐은 100% 아라비카 원두, 이마트24도 이제 싱글 오리진, 그때 브라질로 기억이 납니다. 보통 1200원에서 1300원 정도로 나와 있고요. 점포 수가 GS가 이제 14,000개, CU가 15,000개, 세븐일레븐 10,000개, 이마트24가 4,500개 정도 되는데, 한 해 2021년도 기준으로 이제 커피 잔수가 1억 9천만 잔입니다. 1억 9천만 잔. 1억 9천만 잔이면은 한번 나눠볼까요? 1억 9천만, 아이씨, 찍어야 돼. 100, 1000, 만, 10만,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아이, 10억이잖아. 아, 바보. 1억 9천만 잔. 일단, 여긴가? 맞죠? 1억 9천만 잔 나누기 14,000개. 14,000개는 한 점포당 10, 100, 1000만 13,570잔을 팔았다고 나옵니다. 13,570잔을 나누기 다시 12개월로 나눠볼게요.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1130잔을 판다는 얘기예요. 한 달에. 그럼 한 달에 1130잔을 판다는 얘기는 하루 이걸 다시 또 나누기 30을 하면, 아 뭐야, 이게 잘못 계산했나? 아씨, 내 잘못 계산했나 보다. 다시 계산할게요. 아, 나 병신되네. 진짜 나날이 병신이네. 아, 그래도 한때는 총명했는데. 아, 큰일났어. 이제 갈 때가 됐나봐. 아니, 어디 갔어, 계산기. 아, PC야. 계산기. 어디 갔니? 다시 찾아야 돼. 아씨, 진짜 나 바본가 봐.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자, 다시 해볼게요. 자, 2021년도 기준으로 지금 제일 많이 판 게 GS25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제 GS25 커피를 제가 좋아하고 있어요. 자, 1억 9천만 잔을 팔았대요. 한 해에 1억 9천만 잔. 이건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억 9천만 잔인데,
이거를 운영 점포수가 14,000개니까 한 점포당 이제 한 해 얼마를 팔았나 볼 거예요. 나누기 14,000. 아이씨 14,000을 하면 14,000, 그러니까 한 점포당 일십, 백, 천만. 한 점포당 한 해에 13,570잔을 팔았다고 나옵니다. 14,000개의 점포를 이제 평균으로 나누니까. 그럼 이 14,000개 점포 중 한 점포가 한 해에 13,000잔을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통상 평균적으로. 자, 그러면 이거를 한 해에 판 거니까 한 점포가 이걸 나누기 이제 12개월로 해볼게요. 12개월을 해보면 한 달에 1130잔을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평균으로 내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여름이 더 팔리겠죠. 겨울보다는 여름이 더 팔릴 텐데, 그럼 한 달에 1000잔 정도를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편의점에서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매달. 그럼 이걸 나누기 30일 정도니까, 그러면은 하루에 37잔 정도를 평균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37잔을 곱하기 1200원을 하면은 45,238원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으로 낸 겁니다. 평균으로. 자, 그럼 보통 한 편의점에서 하루에 최소한 3-40잔 정도를 매일같이 판다고 볼 수 있겠죠? 네, 현실적으로는 겨울엔 좀 덜 팔리고 아무래도 여름이 한 2-3배 팔릴 겁니다. 그래도 점포를 차려놓으면 커피가 40잔씩 팔린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거는 일반 카페들 있죠? 길 가다가 보는 뭐 개인 카페들, 이런 카페들이 100잔을 못 팔아요, 여러분. 커피 전문점이라고 차려놓은 데들이 평균적으로 60잔, 보통 50잔에서 60잔 정도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장사했던 카페들이 규모가 커도 100잔을 못 팔았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왜냐면 커피 전문점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자, 이런 대기업 같은 이런 점포가 여기저기 분포되어 있는 카페가 워낙 많다 보니, 점포당 한 40잔 정도씩을 매일같이 꾸준히 판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아닙니까? 5천만 명. 5천만 명을 다시 한번 계산해 볼까요? 5천만 명 중에서 커피를 먹는 인구를 70%로 보면 한 3,500만 명이라고 봅시다. 3,500만 명의 이제 사람들이 3,500만 명? 다시 계산해 볼까? 네. 보통 커피를 마시는 분을 70에서 80%로 보고 있거든요. 뭐 노령 인구, 애기들 이런 걸 빼고서 단순하게 보면은 75% 봅시다. 75%. 그럼 5천만에 얼마야? 10, 100, 1000, 만, 10만, 100 곱하기 0.75는, 그러면 이제 3,750만 명이 이 커피를 먹는 분들인데, 10, 100, 1000만, 10만, 100만, 3,750만 명 중에서 우리나라의 카페가 전국적으로 13만 5천 개로 알고 있어요. 커피 업종을 포함해서 13만 5천 개라고 보면은 13만 5천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한 점포당 277잔의 커피를 아니다, 잘못 계산했나? 그러니까 이 3,750만 명이 13만 5천의 점포로 나눴을 때 한 점포당 이제 277명 정도가 이제 다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277명 정도가 먹는 거예요. 그럼 보편적으로 이제 200잔 정도 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홈카페로 빠지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사내 카페들 있죠. 회사 자체적으로 카페들이 있어요. 이런 데를 빠지는 인구를 이제 감안하면, 그럼 이거를 계략했을 때 45%로 봤을 때 0.45로 하면 실질적으로는 한 점포당 100잔 정도를 판다고 데이터가 나와요. 125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가늠한 거니까 어느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겠죠? 그럼 평균 점포당 100잔 팔 수밖에 없다라는 데이터는 그냥 단순히 계산해도 나옵니다. 실제로 이렇게 나와요. 카페를 운영해보시면 압니다. 카페를 운영해보시면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좀 그런데, 제가 있었던 커피 리본이라고 하는 좀 상당히 규모가 컸던 카페인데도 100잔을 못 팔았어요, 여러분. 뭐 빵 팔고 이런 거 파니까 뭐 매출이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됐는데, 실제 음료 잔수로 계산해 보면 100잔이 안 됐다니까? 평상? 그러니까 아니 좀 장사 잘 되는 카페도 100잔을 못 팔고 있는데, 일반적인 카페들이 100잔, 200잔 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계산하는 게 논리적으로 안 맞을 것 같으면 한번 계산 다시 해보세요. 진짜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카페 관련 점포가 한 13만 5천 개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 편의점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커피를 다루는 모든 업종이 13만 5천인데, 제가 봤을 때는 한 15만 개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제 뭐 등록이 안 돼 있는 뭐 여러 가지 공방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15만 개로 나누면 아마 데이터가 더 축소가 될 겁니다. 그러면 한 점포당 그 수요할 수 있는 인구가 한 100여 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한 점포당 100잔을 못 판다는 얘기죠. 100잔을 못 판다는 얘기는 실제로 매출이 여기 125라고 계산해 봅시다. 하루에. 곱하기 보통 요새 3,000원이죠? 그럼 하루 매출이 37만 5천원이에요. 이걸 맥시멈 25일이라고 계산할게요. 왜냐면 30일 중에 뭐 이제 장사 안 된 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25일로 통상 치면 한 달 평균의 매출은 937만 5천만 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편적으로 3,000원짜리 커피를 판다고 계산했을 때, 물론 여기에 이제 뭐 쿠키 팔고 빵 팔고 그러면 이제 객단가가 올라갑니다만, 그러면 한 점포당 한 해 월 매출이 1,000만 원을 못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면 뭐 여러분들이 뭐 다르게 계산하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제 계산이 얼추 맞는 게, 실제 가게를 가서 보면 이 정도 매출밖에 안 나와요. 저도 최근 2020년도까지 카페를 운영했으니까, 뭐 제가 운영하는 카페뿐만 아니라 후배들이 운영하는 카페, 뭐 기타 여러 군데 카페 매출 다 알거든요. 물론 이제 공개할 수는 없겠지. 특히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이제 매출을 공개하지 않습니다만, 보통 슈퍼바이저들이 암묵적으로 대부분 다 이제 공유를 합니다. 어느 지점 매출이 얼마나 나왔다. 근데 원래 대놓고 얘기하면 안 돼요. 다른 지점 매출을. 근데 그래도 이제 그 업주들이 이제 물어보면 뭐 한 해 뭐 월 평균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대충 알려주거든요. 근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가 좀 나을 수는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개인 카페들이 매출이 1,000만 원이 안 나와요. 궁금하면 장사해봐. 궁금하면 장사해봐. 진짜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디선가 누가 그럴 거야. 아닌데요? 우리는 많이 팔리는데요? 그게 장사 잘 되는 가게도 있는데, 제 얘기는 보편적인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야. 궁금하면 여기저기 다 수소문하면서 데이터 수집해봐봐. 진짜라니까? 여러분, 진짜예요. 궁금하면 내가 하는 얘기 안 믿어도 좋으니까 직접 확인해 보세요. 내가 뭐 얘기하다 이거 얘기하고 있지? 자, 아무튼 이 편의점, 이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이 편의점에서 1년에 5억 잔 팔린 편의점 원두커피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5억 잔? 그쵸. 지금 GS25만 1억 9천만 잔이잖아요. 그쵸? 그럼 CU, 세븐일레븐, 이마트까지 합치면 이제 5억 잔 정도가 돼요. 이 데이터로 보면. 그러면 카페를 차리신 분들이 편의점에 뺏기는 손님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하는 얘기가 좀 이해가 안 돼?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려고 카페를 차렸는데, 주변에 편의점이 있고 뭐 홈카페도 있고 사내 카페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많은 수요가 뺏긴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의 매출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거기다 인건비도 오르지, 원자재 가격도 오르지, 거기다 임대료는 오지게 오르지.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돈을 버는 구조 자체가 쉬운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10명이 장사를 하면 8명이 망한다고 하는 내용이 팩트야. 5년 내에 80%가 망한다니까? 3년 내에 망할 확률이 50%예요. 데이터가 나온 게 지금 시중에 돌고 있는 데이터가 그래요. 안 믿어도 그만이고 믿어도 그만인데, 궁금한 분들은 직접 좀 자료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이제 논점은 뭐냐? 자, 기본적으로 대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자본력을 밀어붙이는 애들과 싸워서 자본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뭐 집에 좀 돈이 있다고 그래도 내가 대기업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네? 안 되잖아요. 뭐 백이 있고 아무리 그래도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을 못 이겨. 그러면 실력으로 이겨야 되는데, 실력을 검증하기가 쉽냐고.
뭐 예를 들어 월드 바리스타 정도 해야 뭐 세계가 관심을 갖고 그러지. 뭐 월드 바리스타가 카페 차리면 뭐 다 성공하나? 그것도 아니에요. 예? 국가대표 바리스타 지금 뭐 출신 많잖아. 그 사람들 다 카페 차렸는데 뭐 유명해진 카페 몇 개나 있어요. 예? 돈 얼마나 벌었게? 뭘 나도 모르지. 근데 돈을 많이 못 벌었을 거 아니야. 왜? 돈을 벌기가 어려우니까 구조적으로. 제가 처음 커피 프랜차이즈를 했었던 2003년도 요때만 하더라도 카페 차리면 먹고 살만 했어요. 근데 그땐 그 얘기고 그땐 그랬고 지금은 안 그래요. 프랜차이즈 해도 먹고 살만 하지 않아요. 그냥 개소리였어요.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기사를 언급을 해보고 이제 다른 개소리를 좀 하다가 커피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흥분을 했더니 좀 기운이 딸려. 그래서 이제 좀 간식을 좀 먹어야지. 그래서 김밥을 하나 먹고 있어. 역시 김밥에는 컵라면인데 컵라면도 하나 먹어야 되는데. 참치김밥을 참 좋아하는데 이 참치김밥은 잘 만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김밥에 참치를 넣을 생각했을까? 참치 주먹밥에서 유래가 된 건가? 찾아볼까요? 누가 처음 만들었을까 이거? 제가 지금 단 커피를 먹어서 이제 좀 입을 풀으려고 카누 그 라이트 로스팅 전에 한번 리뷰했었던 그거를 좀 먹고 있는데 이거 지금 아이스로 먹고 있거든요. 스틱 2개 까가지고 이제 얼음잔에다가 넣고 좀 연하게 먹고 있는데 연하게 물을 좀 많이 타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카누 기본형을 별로 좋아하진 않고 이 시그니처 라인을 좀 좋아했었는데 이 카누 라이트도 비교적 연하게 타서 먹으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참치김밥을 누가 처음 만들었을까? 한번 찾아볼까? 참치김밥 이런 건 안 나오겠지? 참치김밥 지식백과에 있네요. 참치김밥 젊은 층이 좋아하는 김밥 뭐 자세한 내용은 참치김밥 창시자 없다. 누가 처음 만들었는지 없나? 옛날에는 무조건 그냥 김밥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이 참치김밥이 좀 약간 대세? 그런 거 좀 나오잖아요. 참치김밥 처음 만드신 분 없네. 역시 김밥은 맛있다. 참치김밥을 누가 처음 만드는지 없네요. 또 누군가가 이걸 했을 거 아니야. 그쵸? 보편적으로 많이 먹지 않았을 텐데. 아무도 관심이 없나? 그냥 갑자기 지금 참치김밥을 먹다가 옛날 생각이 좀 났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또 주제는 X세대입니다. X세대. 왜 X세대냐? 내가 X세대거든. X세대라는 이 단어를 조금 저도 이게 처음에는 되게 낯설었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게 미국에서 만들어진지도 몰랐어요. 진짜. 그래서 X세대와 Y세대, 뭐 옛날엔 또 N세대도 있었던 것 같은데 MZ세대라는 걸 그냥 한번 주접을 떨어보려고 그러는데 이 X세대라는 말이 이제 미국에서 왔대요. 미국에서 왔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들었는데 이제 자세하게 이제 뭐랄까 이게 왜 이렇게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미국의 걸 좀 따라하거나 막 수입하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이 용어 자체도 이제 쉽게 들어왔던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사실 이렇게 무슨 세대라고 쓰기 시작한 게 제가 알기로는 이 X세대부터가 이제 처음이 아닐까. 물론 뭐 히피족 이런 게 있었긴 한데 어떤 세대를 아우르는 말을 쓴 거는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X세대. X세대. 나무위키에 나와 있는데, 뭐야. 시대를 부르는 용어 중에, 보통 90년대 청년 시절을 보낸 세대를 일컫는 경우가 많다. 1970년대에서 79년도에 태어난 사람을 지칭함으로써, 캐나다 작가 더글러스 커틀랜드의 1991년작 소설 X세대에서 써먹기 시작했다고 한다. 영미권에서는 X세대로는 1965년 이후 출생자를 말하며 2000년대 이후 밀레니엄 시대와 구분을 위해 1980년생까지로 정리되었다. 언론용 용어로 취급받는 MZ세대와는 다르게 X세대는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빠르게 수입되었기 때문에 한국에선 20대를 수식할 때 X세대라고 일컫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X세대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보편적으로 저희 때도 이 특징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주의 성향을 나타내는 어떤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 세대를 아우를 때 이 X세대의 특징이 이제 개인주의의 시작, 뭐 탄생, 뭐 그리고 뭐 삐삐와 워크맨 뭐 이런 걸로 이제 보통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규정짓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를 어떻게 좀 이렇게 X라고 하는 그 뭐야 우리 그 수학할 때 X라고 놓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애매모시하다. 애매하다라고 얘기할 때 요 X세대를 얘기했는데 갑자기 왜 X세대라는 걸 얘기하느냐? 요즘 들어서 이제 무심코 이제 인생을 좀 돌아보는 시간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50대가 가까이 오니까, 물론 어디 가서 아직 제 나이대를 얘기하면, 와, 나이 많네요. 이런 얘기보단, 아직 어리네. 뭐 이런 얘기를 더 많이 듣습니다. 진짜. 나도 그렇게 나이가 많다는 생각을 안 들어요. 왜냐면 주변, 뭐 학원을 가도 교육생들 만나면 뭐 70대, 뭐 거의 뭐 삼촌뻘이지. 지금도 이제 저한테 수업을 듣는 분들 중에는 이제 70대 초반, 60대 초반, 뭐 이제 20대도 있고요. 30대도, 40대 초반도 있고.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다양해. 뭐 연령대가. 그래서 뭐 나보다 한참 어린 친구부터 한참 많으신 선배님까지 그냥 이제 두루두루 이제 다 만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과거를 이제 자꾸 회귀하려고 하는 거를 이제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데, 사실 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있는 거고요. 현재가 있기 때문에 또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어느 것 하나 뭐 중요하지 않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냥 또 나의 쓸데없는 주저 퍼레이드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냥 X세대라고 하는 용어가 사실 그 시절 20대 때는 뭐 그렇게까지 뭐 와닿질 않았어요. 그냥 왜냐면 뭐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나? 그리고 이제 뭐 광고에서나 이런 X세대라는 걸 막 써먹었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거든요. 그냥 20대야. 그냥 뭐 오늘날 20대처럼 그냥 젊은 애들이야. 근데 이거를 이제 기업들이 광고와 홍보의 수단으로서 이제 엄청 써먹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 X세대다 그러면서 마치 뭐 신인류가 태어난 것 마냥, 뭐 뉴타입이야? 뭐 건담 조종해야 돼? 난 뉴타입이다. 막 뭐 그런 건 아닌데, 이 90년대를 좀 이렇게 회상해 봤을 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진짜 조금 먹고 살만해졌다라는 느낌이 왔을 때가 요 90년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뭐 샴페인을 일찍 터트렸네, 그러면서 또 뭐 IMF의 시작을 알리네 어쩌고, 뭐 사실 또 요때가 또 많이 혼란스러웠던 때죠.
근데 대한민국이 이제 먹고 살만해지면서 동시에 뭐 오렌지족을 필두로 해서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부각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90년대를 얘기해보면 이제 그 해외파 이제 가수들이 많이 유입이 되던 때입니다. 요 92년도, 91년도 이때가 이제 뭐 이현우 씨를 필두로 해서 뭐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의 뭐 나나라요를 시작해서,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이 우리나라 가요계에 어떻게 보면 이제 큰 변화, 그리고 이제 문화적인 변화를 이제 이끌던 시대고, 이때부터 이제 광고에서 뭐 X세대란 말이 나오면서 뭐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이제 세대를 구분짓는 마케팅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참고로 이제 솔리드의 그 뭐지 노래가 나만의 친구. 요새 제가 개인적으로 가수나 연예인들을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구라치네. 또 진짜라니까. 제가 그 연예인을 잠깐 좋아했던 게 중학생 때 왕조연 천녀유혼 때문에. 근데 그 시절에는 이렇게 책받침을 코팅해갖고 두고 다니는 게 좀 유행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딱 유일하게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왕조연 씨를 조금 좋아했었던, 좀 뭐라 그럴까, 좀 귀신이잖아요, 귀신. 그러니까 인간계가 아닌 귀신이라서 더 그랬었던 게 아닐까? 근데 제가 이렇게 이 인간계를 별로 안 좋아해요. 물론 인간들도 날 안 좋아하겠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제 게임 뭐 이런 거를 훨씬 더 좋아해서, 그러니까 연예인 뭐 배우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 가수들도 음악은 들었는데 가수 자체에 막 열광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제일 이해하기 어려웠던 게 막 가수만 뭐 와 막 이러는 거 보면 뭐 그냥 왜 저러지? 뭐 이제 이랬었는데, 나이 먹고 나니까 뒤늦게 오는 것 같아. 철이 들 들었어. 뒤늦게 막 옛날 음악이나 옛날 가수들이 좀 이렇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병신이야. 나 왜 이렇게 병신 같지? 솔리드의 나만의 친구 한번 오랜만에 한번 틀어볼까요? 솔리드 나만의 친구. 근데 이 노래를 오랜만에 다시 들어봤는데 이거 되게 세련되게 느껴지는 거 있죠? 야, 광고 좀 지나가봐. 광고 필요 없어. 아니, 나 광고 필요 없다니까? 보기 싫은 광고 억지로 보는 것도 좀 짜증나는 것 같아. 이게 그때 당시 들었을 때는 별로 감흥이 없었는데 요새 이걸 다시 들으니까 음악이 상당히 세련된 것 같아. 너무 유치한가? 이게 지금 이준씨가 랩하는 부분이죠? 근데 약간 저음의 랩도 멋있는 것 같아. 친구였어. 친구야, 보고 싶다. 이거 지금 다시 들으니까 이 곡이 더 좋은 것 같아. 명곡이야, 명곡. 거리에서 허전해진 나의 마음 달래려 했어. 그런 나의 주변 사람보다 내 친구는 아니야. 제가 진짜 솔리드라는 그룹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일단 남자잖아. 이제 가요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나이 먹고 나서 이 옛날 음악 좀 다시 들어보니까 이게 되게 멋진 것 같아. 역시 뜨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근데 철이 안 들었나 봐. 이 솔리드의 음악을 이제 최근에 다시 들으면서 이 친구들의 곡들이 참 좋다 라는 걸 다시 느꼈는데, 지금 들어도 그 음악이 되게 좀 후져 보이지 않는 약간 그런 게 있고, 실제로 이 세 명이 친구라면서요.
LA 오렌지 카운티 뭐 그쪽에서 뭐 같이 친한 친구인데 이제 다 능력들이 출중해. 보면 이제 랩, 뭐 DJ, 뭐 이제 뭐 작곡,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이런 능력들이 출중해서 이 세 명이 왜 솔리드라는 그룹이 그때 당시 그렇게 떴었는지 좀 난 나이 먹고 이해하고 있어. 근데 미쳤나 봐. 아, 이게 나 역행하는 사람인가? 자, 아무튼 이 X세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존에 뭐 Y세대, N세대, 뭐 이제 밀레니엄 MZ세대, 뭐 이렇게 뭐 끊임없이 이제 파생되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 X세대, 내가 뭐 아는 건 X세대밖에 없지. 물론, 두루두루 저도 아우르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보통 X세대 그러면 요 40대에서 이제 50대, 이제 분들이 이제 보통 X세대라고 불립니다. 이 X세대의 특징들은 이제 삐삐세대라고 하죠. 보편적으로 이제 어떤 대중문화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격변기. 그러니까 이제 칼라 TV가 나오고 또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먹고 살만해지면서 해외로도 이제 나갈 수가 있고 해외 여행이 자유화되고 또 이제 해외 이제 문물들도 수입이 자유화되는 그래서 뭐 홍콩 영화, 일본 영화, 뭐 여러 두루두루 영화들도 보고 외국의 음악들 그리고 이제 뭐 유학도 좀 가고 뭐 놀러도 가고 뭐 이제 이런 세대예요. 그러니까 6, 70년대가 뭐 60년대 그러면 우리가 검정고무신 세대라고 그래가지고 만화 검정고무신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이제 기영이 나오죠, 기영이. 그게 이제 마포에 사는 기영이. 지금으로 따지면 엄청 부자야, 우리 기영이는. 부자 아니야? 역시 마포에 그만한 넓은, 넓은 단독주택을 갖고 있으면 부자지, 땅 부자. 그러니까 기영이가 이제 60년대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못 살았어. 검정고무신 봐봐, 얼마나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만화책이야. 근데 이제, 그게 20년 사이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확 바뀐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진짜 먹고 살만해지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 명품. 제가 또 이때 당시 이제 수입차를 많이 이제 수입하고 했던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가 이제 90년대 이제 중반인데, 이제 제가 이때 당시 이제 해외, 이제 캐나다 같은 데를 가갖고, 이제 차를 갖고 오는 일을 했었어요. 20대 때 제가 그 이제 캐나다에 이제 파견 근무도 나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비행기로 운송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배로 운송하니까 이제 차키만 받아서 제가 이제 페덱스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제 보냅니다. 그 서울로 차키는 보내고 차키가 이제 여러 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차키 하나를 보내고 이제 차를 이제 부산이나 인천 쪽으로 이렇게 이제 받아갖고 오는 이제 그런 걸 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수입을 하면 또 그걸 또 검사소에 가갖고 또 이제 검사 받고 뭐 이제 이런 일을 도맡아 했었어요. 뭐 그러면서 저도 이제 뭐 벤츠도 끌고 BMW도 끌고 뭐 잘 살았지. 자, 아무튼 이 X세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의 나나라를 시작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랩, 이제 뭐 힙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문화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면서 어떤 세대의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디지털, 그러니까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어떤 이 과도기를 이제 X세대가 이제 맞게 되는데 실제로 요 이제 디지털 세대를 지칭하는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N세대, 뭐 Y세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욜로족의 탄생과 이제 스마트폰과 이제 태블릿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따지고 보면 스마트폰이 나온 것도 불과 2010년? 그때쯤 되나? 아마 아이폰 3GS가 처음 나온 게 2010년인가? 2009년인가? 아마 그럴걸요? 한번 검색해볼까? 아이폰 3GS 어디 있냐? 위키나 이런 데 나올 것 같은데? 2009년이네요. 2009년 6월 9일 발매된 아이폰의 애플의 세 번째 아이폰이라고요? 이게 애플의 세 번째 아이폰이에요? 나 몰라. 네. 저는 이때 아이폰을 쓰지도 않았고 뭐 사실 그렇게 이때 당시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아니라 이제 일반 폰이었죠. 뭐 이제 뭐 LG의 초콜릿 폰 뭐 이제 이런 것처럼. 근데 이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폰이 좀 비쌌어요. 요금제도 비싸고 그래서 와 이런 거 그때 당시 이제 저희 직원이 이걸 썼었는데
비싼 돈 내고 이거 쓰는 거 보고서 야, 너 돈 많구나 막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네. 실제로 이게 들어오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국내 이제 LG나 삼성에서도 이제 스마트폰들을 이제 출시를 하면서 물론 성능이 좀 많이 떨어졌죠.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처음 스마트폰을 썼던 게 LG의 안드로원이었어요. 커티자판 안드로원. 그 기념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팔아버렸어. 안드로원이라고 하는 이 스마트폰인데 이게 약간 액정이 이게 밀립니다. 그럼 커티자판에 나오는 저는 이게 디자인이 상당히 예뻤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좀 폰을 옛날엔 밀어서 썼잖아요. 그걸 무슨 폰이라고 그러냐?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이게 딱 보면 커티자판 나오니까 뭐 게임하기도 좋고 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성능이 너무 구려가지고 엄청 느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버벅거리기가 심했어. 그래서 막 뭐 전화나 문자 와도 이게 하도 오래 걸리니까 안 돼. 안 돼. 전화가 막 오는데 이게 버벅거리면 전화를 이렇게 수신한다고 해도 한참 뒤에 이제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 S1으로 이제 갈아탔죠. 근데 갤럭시 S1도 써보니까 그지 같더라고. 아무튼 지금 폰 많이 좋아진 거예요. 자, 그냥 X세대라는 것이 요새 그냥 한번 생각이 나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요새는 뭐 이제 MZ세대라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풍요로운 시대를 이제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죠. 다양성을 중시한다. 뭐 편견이 없다. 뭐 이렇게 어떤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는데 이제 2000년대 이제 초중반 1990년대 후반에 태어나서 중후반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오늘날의 요 10대에서 20대를 지칭하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이런 걸 계속 만들어 내시겠지만 그냥 심심해서 옛날 X세대라는 것을 한번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사실 뭐 이거 얘기하자면 이제 한도 끝도 없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추억팔이 방송으로서 소재를 다 써먹으면 안 되니까 그냥 갑자기 문득 X세대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서 한번 이야기를 꺼내봤어요. 돌리도 나의 젊음이여. 네. 이렇게 X세대에 대해서 잠깐 주접을 조금 떨어봤습니다. 갑자기 20대로 돌아가고 싶네. 그때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생각했으면 왜 이렇게 한심했을까? 막 그 생각 엄청 많이 들 것 같아. 진짜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다는 느낌이 언제 드느냐? 이제 선배님들하고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 이제 수다를 떨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만 얘기를 많은 게 아니라 이제 선배님들도 이제 옛날 얘기 같은 거 하면 되게 말들이 많아요. 50대 그러니까 보통 60대죠. 60대 70대 우리 형님들이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수업을 하면 엄마들은 별로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닌데 어머니들은 이제 진짜 친해지지 않는 이상은 별로 이렇게 말이 없으신데 이제 물론 이런 얘기는 하지. 엄마들은 뭐 이제 오늘 뭐 해 먹을까? 뭐 요즘 김장철인데 어디 무가 좋아요? 어디 배추가 좋아요? 뭐 어디 새우젓이 맛있더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엄마들은. 근데 이제 우리 형님들은 그런 얘기는 안 하고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대를 아우르는 소재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엄청 말들이 많아집니다. 우리 형님들도. 그러니까 저만큼 말이 많아요. 최근에도 제 교육생들을 앉혀놓고 이제 커피 수업을 하다가 이제 옛날 얘기들을 이렇게 좀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커피가 옛날엔 어땠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이제 자기의 이제 경험담들을 한 말씀씩 하는 거야. 뭐 이런 거죠. 뭐 60년대 이제 검정 고무신 세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막 그 시절에는 뭐 진짜 없었다. 먹고 살기도 어려웠다. 뭐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나는 까만색 고무신만 신고 다녔다. 뭐 그런 얘기. 하여튼 뭐 듣다 많아요. 그런 얘기를 같이 듣다 보면 이제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저도 이제 배우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 통해서 이제 뭐 배우는 건데 그냥 이렇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여러 과도기를 거쳐서 그래도 한때는 못 살던 나라였는데 지금은 이제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래도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물론 이제 국가적인 이제 힘은 확실히 좀 약합니다. 예전보다는 세졌지만 그래도 아직 서구의 강한 나라들,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일단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의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이제 길을 못 피재고 있잖아요. 뭐 일본이 지금 정치 때문에 지금 저렇게 막 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가 일본 걱정할 상황은 아니야. 우리나라도 언제 저렇게 될지 몰라. 그냥 한순간에 휙휙 바뀌니까 그냥 갑자기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또 이게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자, 이제 커피 리뷰를 들어가 봐야겠죠. 자, 오늘의 커피를 뭐 할 거냐. 자, 오늘은 드립백, 네, 샤이니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자댕에서 나온 드립백입니다. 뭐 마트를 갈 때마다 틈틈이 이제 제가 안 먹어본 커피는 되도록이면 다 사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마음에 안 든다, 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맥널티 제품에 대해서 하도 뒤어가지고 이제 맥널티 제품 나온 게 좀 있는데 잘 안 사게 돼요. 이게 자꾸 이제 신뢰가 떨어지니까. 근데 이제 일단 뭐 자댕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댕 커피들을 뭐 파우치나 이제 편의점에서 이제 RTD 커피들 같이 이제 페트병에 나오는 것들도 있는데 비교적 먹을만 하니까 뭐 최근에 이제 캡슐도 리뷰해봤을 때 괜찮고 해서 요 드립백도 한번 사봤습니다. 사실 뭐 집에 커피가 워낙 굴러다니는 게 너무 많아서 안 사도 되는데 제가 없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무슨 말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 그냥 저도 궁금하니까 사는 거예요. 먹어보고 싶어서. 왜냐면 궁금하니까. 근데 또 사실 또 사다 놓으면 다 안 먹죠. 왜냐면 한 번 먹고 나면 또 이제 호기심도 떨어지고 또 뭐 집에 커피가 없어야 또 먹을 텐데 막 계속 굴러다니는 커피는 오지게 많고 와이프한테 맨날 이제 욕 먹습니다. 아니 커피 먹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사? 막 그러면서 아니 근데 학원 가면 또 학원 가서 커피 먹지. 에? 나가면 또 지인들한테 커피 얻어먹지. 그러니까 커피를 먹을 틈이 별로 없어요. 자, 일단 드립백인데 일단 포장이 약간 핑크핑크하게 되게 예쁩니다. 얘가 이 벌새인가? 이 벌새같이 생긴 애가 이렇게 꽃에서 꿀을 빨아먹는 듯한 그런 그 약간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일단 싱글 오리진 샤이니 에티오피아라고 되어 있고요. 커피 노트가 은은한 꽃향과 깨끗한 청량감, 부드러운 달콤함과 가볍고 산뜻한 바디감. 참 글도 예쁘게 잘 썼다. 예쁘죠? 표현이. 부드러운 달콤함과 가볍고 산뜻한 바디감. 아무튼 써있긴 그렇게 써있고, 일단은 커피에 대해서 에티오피아, 아라비카 커피의 고향, 싱글 오리진 100%, 적도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해발고도 2000m 이상의 천혜 재배 환경, 균형 잡힌 산미와 고품질 커피를 생산한 아프리카 최대 생산지라고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에티오피아산이라고만 써 있지 이게 정확하게 어디 지역에 뭐 이렇게 써 있질 않아요. 근데 원래 싱글 오리진이라고 표현을 할 때에는 정확한 출처를 밝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기업들은 이런 걸 밝히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짜 비싸고 좋은 게 있으면 그걸 밝혀요, 안 밝혀요? 밝히겠죠.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어떤 신발을 만들었는데 일단 메이드 인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의 유명 브랜드 뭐 있지? 그러니까 어떤 뭐 예를 들어 가방을 만들었다 칩시다. 일단 가방을 만들었는데 회사 로고나 이제 브랜드는 잘 몰라. 근데 일단 메이드 인 이탈리아 써 있으면 뭔가 믿음이 가겠죠. 1차적으로. 그쵸? 이탈리아에서 만들었어? 그러면 좀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런데 정확하게 어느 지역 누가 만들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유명한 자연인 누가 있지?
그냥 뭐 이탈리아 하면 에르메스? 에르메스가 만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딱 보는 순간 아 이탈리아의 에르메스? 아 이건 안 좋을 수가 없지. 딱 이렇게 뭔가 어떤 믿음과 신뢰가 가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걸 안 쓰겠어요? 팔 때? 야 이거 메이드 인 이탈리아고 에르메스가 만든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메이드 인 차이나에 중국에 이름도 없는 애가 만들었다 칩시다. 그럼 쓸까요 그런 거를? 표기 안 하겠죠. 왜? 믿음을 못 주니까. 그러니까 음식이나 이런 제품은 출처가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에티오피아 뭐 예를 들어 예가체프 지역에 응? 예가체프 지역에 뭐 에티오피아 뭐 카라모 게메다 내추럴이다. 뭐 그럼 이제 뭐 카라모 이제 그 농장 회사 이름이거든요. 그럼 어떤 라벨이 달려 있을 거 아닙니까? 출처가 대충이라도 그럼 좋은 거는 그렇게 달겠죠. 왜냐면 좋은 걸 알리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써 있으면 사실 뭘 넣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몰라요. 그냥 얘네들이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신뢰성은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요게 그 세일을 하고 있어갖고 비싸지 않길래 제가 샀어요. 또 아시죠? 제가 돈이 없는 거 비싼 건 또 못 사. 비싼 거를 못 사는 이유는 주머니 사정이 어려우니까 그런 겁니다. 뭐 어렵게 볼 거 없어. 자 일단 상당히 포장이 예쁩니다. 자 요거를 한번 내려서 마셔볼게요. 자 물을 좀 끓여 놓고 일단 제가 깍데기를 깠습니다. 일단 드립백이 일단 간편하게 먹기가 좋고 일단 색깔은 거의 CT 하이에서 CT 사이 정도 되겠네요. 일단 때깔이 상당히 밝죠. 사실 이 하이 CT의 구분은 이제 일본의 8단계 로스팅 구분법인데 요새는 뭐 에그트론이란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미국식 스페셜티 9단계 로스팅 표기법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국내는 이 일본식 표기법과 일본식 커피 문화의 잔재가 너무 많아서 뭐 그냥 한마디로 혼재돼 있어요. 일본식, 미국식, 유럽식 다 짬뽕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워. 바보 아니야 바보? 네, 바보지 바보. 자 일단 향을 맡아보면 에티오피아 커피 특유의 시큼시큼한 향과 달콤한 향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향 자체로 보면은 뭐 이렇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뭐 이렇게 뭐 특별하다 막 이런 느낌은 사실 없는데 실제로 이 스페셜티 커피들 중에는 이제 베리류의 향이 잘 느껴진다든가 이제 특정 향이 잘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커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난한 에티오피아 커피들의 향이 좀 느껴진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물을 좀 끓이고 있는데 다 끓었나? 사실은 원래 다른 커피들하고 같이 계속 먹어보면 비교해야 되는데 제가 단 거 먹다가 또 지금 카누 먹고 그러니까 솔직히 커피가 안 땡겨요. 지금 옆에다가 이제 아이스 텀블러에다가 얼음 넣고 카누 2개 까갖고 라이트 로스트 2개 까갖고 지금 먹고 있는데 이것도 먹고 아까 그 달콤한 연유 커피도 먹고 그러니까 속도 약간 니글니글하고 또 오늘 종일 커피 먹고 와서 또 이거 할래니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떡볶이를 계속 먹었어. 여러분 떡볶이 투어 해보셨죠? 제가 떡볶이 투어 하루에 한 4군데 갔는데 나중에는 맛이 없어요. 일단 너무 짜니까 한 2군데 갈 때까진 괜찮은데 한 3군데 4군데 가니까 이게 뭔 맛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배도 부르고 그냥 짜고 이게 좀 이게 짜잖아요. 떡볶이들이 간이 세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되게 맛있어요. 그럼 첫 번째 집이나 두 번째까지는 잘 먹어요. 근데 한 세 번째, 네 번째 가면은 맛도 잘 모르겠고 맛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배고플 때 가야 돼. 음식점은 배고플 때 가면 어지간하면 다 맛있어. 근데 배부를 때 가면
별로 그렇게 만족도가 없어. 그냥 커피도 그래요. 많이 먹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좋은 걸 줘도 별로 감흥도 없고 맛있는지를 몰라요. 그냥 이게 딱 한 잔 먹을 때가 이제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직업적으로 여러 잔 먹는다고 맛을 더 잘 보느냐?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 이제 뜨거운 물을 가지러 갈게요. 자, 물을 갖고 왔어요. 뜨거운 물을 갖고 왔습니다. 뜨거운 물을 끓였더니 갑자기 또 컵라면이 먹고 싶네. 컵라면 하나 또 먹어야겠다. 녹음 끝나고 컵라면 하나 먹어야지. 근데 좀 조금 먹어야 되는데 이놈의 살은 절대 안 빠져. 큰일 났네. 뭐 내가 뭐 장동건처럼 꽃미남 될 필요도 없지만 그냥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살을 빼야 되는데 이 붓기가 안 빠지네. 자, 커피를 먹어볼게요. 일단 드립백을 천천히 부어서 얘도 뭐 한 150ml 내리라고 하겠지? 어디 안 써있나? 써있죠. 20ml 붓고 뜨거운 물 160ml를 3에서 4회 나누어 천천히 부으십시오. 좀 요게 8g이네? 8g이면은 뭐 먹기에 따라서는 뭐 100ml? 뭐 100g? 뭐 그 정도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냥 여기서는 160ml라고 얘기가 나와 있네요. 일단 뭐 비슷하게 내기라 보겠습니다. 일단은 드라이 프로그랜스 상태의 향은 그냥 무난했고요. 물에 젖으니까 향이 화사한 향이 좀 나네요. 네, 근데 꽃향스러운 느낌이 나긴 하는데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뭐 강렬하고 엄청 세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무난한 커피예요. 네. 이게 막 진짜 특별한 원두다, 특별한 커피다, 그러면 이제 향도 조금 차별성이 있는데, 지금 그런 거는 잘 느껴지진 않습니다. 자, 이제 이것도 좀 부어가지고, 세상 참 좋아졌죠? 네, 드립기구가 없어도 이렇게 드립백으로 나오는 커피를 타먹을 수가 있으니까. 물론 뭐 여건이 되면 드립백도 직접 만드시고, 핸드드립도 해서 집에서 직접 분쇄해서 먹는 게 좋겠지만 일단 좀 손이 많이 가고 불편하니까. 근데 이런 드립백들도 상당히 가격대가 부담 없는 가격대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뭐 커피 한 잔에 1,000원 뭐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드립백도 잘 사면 뭐 개당 뭐 500원 뭐 이 정도 걸로도 이미 기업들이 많이 판매하고 있어서 제품만 좋다면 뭐 드립백 하나에 500원 꼴이면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그 알라딘 커피들, 나 알라딘 것도 리뷰해야 되는데, 제가 다음에 요 샤이니 거랑 알라딘 거랑 같이 비교하면서 또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뭐 어찌됐든 뭐 리뷰할 건 참 많은데 드립백도 지금 소개를 해야 될 것도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요새 이렇게 좀 사서 먹어보면 그러니까 기업들이 내놓는 제품들이 뭐 특정 제품군들을 제외하고는 그냥 가격 대비 만족도가 나쁘지 않아요. 뭐 동서식품 거든 제 입맛에 안 맞긴 했는데 워낙 싸게 나오니까 뭐 싸게 나온 거를 생각하면 또 그것도 나쁘진 않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워낙 싸거든요. 보통 동서식품에서 나온 드립백들이 10개 들어갔고 세일할 때는 뭐 3,800원, 뭐 5,000원이 안 돼요, 개당. 그럼 개당 드립백 하나가 한 400원 꼴인 경우를 많이 봐가지고 그 정도면 상당히 저렴한 거죠. 물론 이제 안에 있는 퀄리티가 비교적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나쁘진 않구나 이제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 일단 이게 거의 다 내려왔는데 자, 어떤 맛을 내줄지 좀 기대를 가져봐야겠죠. 일단 물 빠짐이 생각보다 빠르진 않아요. 좀 더 내려도 될 것 같은데. 자, 언제 내려오냐? 빨리 내려와라.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떠나가느냐. 아니 나이 먹으니까 이 나이 먹은 티 팍팍 내네. 어짜요? 이제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빼서 슉. 안돼, 잘 들어가야 돼. 빼서 커피 한 잔을 마셔보겠습니다. 일단 향 자체는 에티오피아 커피 향이 느껴지고요. 이제 사실 커피를 많이 드셔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에티오피아 커피에 나는 그 특유의 향이 있어요. 얘네들 커피만의. 근데 일단 그런 느낌이 나고, 괜찮은데요? 일단 홍차스러운 느낌도 있고, 기본적으로 화산향. 근데 달콤함이 있긴 있는데, 약간 달콤한 느낌도 살짝 있네요. 상당히 괜찮은데요? 이 가격대, 뭐, 이게 지금 제가 5,000원이 안 돼요. 10개 들어서 이걸 지금 마트가 산 건데, 10개 지금 세일하고 있었는지, 4,900원인가? 그럼 개당 500원이 안 되는 가격인데, 물론 이제 한 잔이 나오는 양이 이제 160ml 정도 되기 때문에 많진 않죠. 근데 뭐 여기다 얼음을 넣거나 조금 희석해서 먹어도 커피 한 잔을 부드럽게 즐길 수 있는 그 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다 제가 지금 얼음을 살짝 넣어서 괜찮아. 이 표현한 것대로 일단 은은한 향과 꽃향스러운 느낌이 나긴 하는데 이게 막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은은한 향이랑 일단 달콤한 느낌, 그리고 약간 가벼운 맛과, 그리고 솔직히 약간 홍차스러운 느낌도 있어서 홍차의 약간 떨떠름한 느낌도 나쁘지 않았고요. 비교적 맛이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쟤는 맨날 뭘 먹어도 괜찮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격 대비를 너도 호응한다고? 가격 대비를 생각하면 이 정도가 나쁜 편이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이런 커피를 뭐 5,000원 주고 먹는다. 그러면 내가 이제 욕을 하겠지. 예를 들어 요거 한 잔에 5,000원에 팔았다. 이런 커피를. 그러면 약간 좀 무난한데 싶긴데 굳이 이걸 5,000원씩 주고 먹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개당 500원이 안 돼. 커피 한 잔 가격이 5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면 솔직히 편의점보다도 훌륭합니다. 물론 편의점 가면은 뭐 얼음도 나오고 컵도 주고 하니까. 근데 이 정도 가격, 저렴한 가격대에 이 정도 커피들이 기업들이 내고 있는 제품들이잖아요. 뭐 일반인들이야 이런 걸 뭐 일일이 다 먹어보진 않겠죠. 보편적으로 커피를 드시는 분들은 뭐 먹는 것만 먹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라고 막 사서 이것저것 먹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딘가 있겠죠. 있긴 있는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커피를 되게 다양하게 먹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도 않고, 보통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뭐 그냥 싼 거 무조건 한 잔에 1,000원, 2,000원짜리를 무조건 먹습니다. 그냥 뭐 맛도 잘 모르고 그런 류의 커피만 찾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브랜드만 보고 이제 브랜드 커피만 먹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이제 무조건 집에서 사 먹는 뭐 믹스 커피나 카누 같은 것만 먹는 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각자의 소비 스타일과 패턴, 취향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루두루 비교해보고 하시는 분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만 먹는데 밖에 나가서도 이런 거 저런 거 먹어보고 비교한다.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편향적인 거죠.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커피를 즐기는 것조차 자기 취향에 맞는 쪽으로만 이제 가는 경향이 이제 보편적입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뭐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인간이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건 제가 직업이 이쪽이니까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서 두루두루 알아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내 돈 들여서 이렇게 이거저거 사서 먹어보면서 이제 막 이런 걸 하는 거지. 사실 저도 다른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두루두루 섭렵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뭐 먹는 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 예를 들어 냉면. 그럼 뭐 평양냉면, 함흥냉면, 뭐 싸구려 냉면, 칡냉면 뭐 다 이렇게 먹고, 뭐 대기업에서 나오는 동원 거, 뭐 풀무원, CJ 뭐 이런 거 다 사서 먹지만 그러니까 두루두루 모든 거를 다 하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커피도 보면은 이제 취향이나 이제 자기의 어떤 편향적인 스타일대로 쭉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먹어보면서 느끼는 것은 일단 기업들이 출시하는 커피들이 가격 대비 경쟁력이 나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는 커피를 파는 입장에서는 이런 기업들을 앞으로 상대해야 될 입장에서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밖에 나가서 드립커피라고 비싼 돈 주를 먹어보면 거의 이 수준도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에티오피아라고 시켰는데 그냥 이런 수준이에요. 드립커피 뭐 5천원짜리 6천원짜리도 이거보다 못한 경우도 있고 물론 이거보다 뛰어난 경우도 있죠. 맛이나 향이 더 명확하고 다채롭게 느껴지고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맛들을 연출하는 경우가 있죠. 왜냐면 장비들이 더 좋고 하니까. 근데 이런 것보다도 못한 케이스도 워낙 많다 보니까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밖에 사 먹는 거를 좀 많이 이제 망설이게 돼요. 왜? 이 돈 주고 먹었는데 실패할까봐. 왜냐면 실패한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믿음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딱 봐서 믿음이 안 간다 싶으면 이제 안 먹게 되는 거고, 좀 그래도 평들이 좋고 믿음이 간다. 그러면 한번 이제 도박을 하는 건데, 사실 이렇게 먹어도 사실 그렇게 이제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왜? 비싼 것만 오지게 맨날 먹으러 다니니까, 뭐 내가 직접 볶아 먹고 비싼 거 사서 내가 해 먹고 그러다 보니, 이제 눈높이만 높아져 버린 거죠. 그래서 어지간한 게 먹어도 이제 감동이 안 와요. 진짜로. 뭐 뭐 루아 커피 먹어도 이제 감동도 없고 그냥 루아인가 보다 뭐 이제 이런 거고 뭐 스페셜티 먹어도 감동도 없고 원래 이런 유지 뭐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뭐 아나에어로빅 커피 더블 아나에어로빅 다 똑같아. 예? 그냥 가양 커피보다 못해. 뭐 그냥 이거 뭐 가양 커피보다도 못하네 뭐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물론 제품의 선택지는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기업들이 자본력을 앞세워서 이렇게 또 이제 가공 기술력과 자본력을 앞세워서 나쁘지 않은 퀄리티의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 합리적인 커피들을 계속 내세우고 있다 보니 점점 커피 시장 또한 이 독점 형태와 이 자본력 있는 애들이 다 가져갈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야 설렁탕집이 뭐 대기업이 다 장악하고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절대적으로 다 장악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퀄리티가 나쁘지 않다 보면은 소비자들이 이런 걸 천천히 깨닫게 되면 밖에 나가서 먹는 횟수가 이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라면 사 먹으러 밖으로 나갑니까? 예? 라면 맛집 가끔 갈 때는 있는데 물론 이제 일본 라면과 또 다르긴 합니다만 옛날에 이제 뭐 저도 이제 라면 투어 같은 것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틈새 라면도 먹으러 옛날에 명동도 가고 그랬는데 지금도 있나? 이 틈새 라면 본점이 명동에 있나? 한번 검색해 볼까요? 전에 한번 검색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틈새 라면. 제가 옛날에 이 명동에 이 틈새 라면 먹으러 많이 갔었는데 요새 안 간 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아직도 명동에 있네요. 옛날엔 되게 이게 막 다 쓰러져 가는 듯한 이렇게 막 고개 숙이고 들어가고 그랬는데 막 되게 협소했었어요, 여기가. 요새도 그런가? 거기가 그대로나? 이사하셨나? 지금 6,000원이네. 이야. 근데 옛날에 맛있었죠. 추억 돋는다. 틈새라면. 옛날에 여기 가갖고 고개 숙이고 들어가갖고 막 옛날에 맛있었어. 근데 이게 또 이제 프랜차이즈화 되고 또 이제 대기업들의 편의점에 이제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안 가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양가 없는 얘기와 제 주접이 주를 이루는 방송이지만 그냥 제 신세 한탄도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제 제 의견을 조금 전달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다 무조건 옳다. 나를 따라라 뭐 이제 이런 건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더 현명하니까 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에 대해서 스스로 분별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제 생각을 그냥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왜? 저 왕따니까 친구가 없어. 친구 다 필요 없어. 오늘 방송 여기까지. 여러분 한 주간 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